2013 가요계 최대 이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음악으로 대중의 정서와 공감을 이루며 함께 호흡하는 무대 위의 거인 조용필. 2013년 하반기 최고의 공연.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가 순천, 울산, 수원, 일산, 광주,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앞서 2라운드에 나갔던 금요 시사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청 광장이 지난 2011년 9월부터 신고제로 전환됐죠. 1제곱미터당 사용료는 얼마일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렵습니다. 답은 또 간단한데요. 1번 1,000원, 2번 100원, 3번 50원, 4번 10원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10쌍을 선정해서 뮤지컬 밥 짓는 신, 퍼주는 사랑의 공연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퀴즈 관련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5284님입니다. 지금은 꿈도 꿀 수 없지만 제가 어릴 적에는 이 동전 하나로 알사탕 2개 사 먹은 기억이 나네요. 답을 아시는 것 같아요. 4471님인데요.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무료로 됐으면 좋겠네요. 좋은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곧바로 스포츠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경향의 김은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은 언제 휴가 가세요? 스포츠와 관계없는 질문부터 드려볼까요? 예, 저는 8월 말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8월 말. 네, 이때는 아주 빅 스포츠 이벤트는 없습니까? 네, 없는 곳으로 잡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프로야구 소식 들어보죠. 제19단 KT 감독이 선임됐나 보죠? 누구죠? 예, 조금만 전 기아 감독이 KT 위즈 초대 감독으로 선임됐습니다. 3년간 계약금 포함해서 총액 15억 원의 계약했다고 오늘 오전에 발표가 났는데요. 그동안 KT 위즈 감독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신생팀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초대 감독이 누구냐 가장 관심이 많이 쏠렸었고요. 또 많은 프로야구 전 감독들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경험을 먼저 중요시한 결과로 이 조범원 감독이 최종 낙점됐습니다. 이 조범원 감독은 SK와 기아를 거쳤었는데요. SK에서는 2003년에 맞자마자 4강에 올려놨고 또 2009년에는 기아를 12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팀에 다시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또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대표팀 금메달을 이끈 감독인데요. 보통 우리나라 구단은 이 감독을 선임할 때 구단 고위층이 낙점한 인물을 좀 선임하는 식으로 그동안 감독을 뽑아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KT는 메이저리그식으로 그 감독을 뽑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후보들을 구단 고위층이 면접을 받습니다. 최근에 한 3명 정도 면접을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신생팀이기 때문에 앞으로 팀을 어떻게 꾸려갈지 지금 계획 같은 걸 들어보는 건데 그만큼 조범현 감독이 앞선 팀들에서 젊은 선수들을 키워낸 실력을 이미 또 보여줬고 특유의 좀 꼼꼼하고 계획적인 비전을 밝혀서 KT 쪽에서 좀 좋게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로야구가 점점 재밌어지겠어요, 앞으로요. 네. 다음은 남자 농구 소식 들어보죠. 중국 흔히들 만리장성이라고 해서 농구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기기 어렵다.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그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었나 봐요. 네. 지금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유재혁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이 C조 1차전에서 중국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고전이 예상됐고 사실은 질 것으로 모두가 생각했는데 뜻밖의 어젯밤 63대 59로 이겼습니다. 김주성 선수, 조정민 선수, 양동구 선수 모두 활약을 했고요. 김선영 선수는 특히 이 2m 13cm 굉장히 장신의 그 중국 선수를 뚫고 덩크슛을 날리는 영상이 또 지금 인터넷에서 많이 돌고 있는데요. 김선영 선수가 또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이 2002년에 부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중국을 이긴 적이 있고요.
그전에 이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는 중국에 이긴 게 97년 준결승 이후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축구에 공황증이 있다면은 농구에는 공중증이라고 불리는. 네. 네. 우리가 워낙 신장차가 크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전력에서 중국이 열세인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좀 중국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중국이 상대가 되면서 1차전에 방송 중계, 생중계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중계를 못 보셨는데요. 현지 도박사들도 정부 중국 승리에 걸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서 좀 많이 또 현지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고, 우리는 가장 난적인 중국을 이기면서 좀 최소 조 2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진 채로 대회를 잘 출발했습니다. 네, 우리 선수도 정말 대단하네요. 네. 네.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 경향의 김은진 기자였습니다. 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김정윤 캐스터. 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전 시간과 비슷한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특히 분당 수서로 이용해서 도심 쪽으로 들어가는데 복정에서 탄천까지 밀리고 있는데, 복정 진안 지점 2차로에서는 전 시간부터 사고 처리 중에 있으니까요. 이 구간 지나실 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동차 전용도로들 올림픽대로는 현재 여의교 이전부터 청담대교까지 양방향 비슷한 구간에서 밀리고, 강변북로도 양화대교 이전부터 한남대교 사이 양방향으로 정체입니다. 구리 쪽으로는 동호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도 다시 한번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는 양평교부터 오목교 지날 때까지, 또 고척교에서 금천교 사이로 주춤하고요. 도심 쪽으로도 고척교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현재 양평교 쪽으로 조금 긴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한강다리 중에서는 반포대교와 동호대교가 각각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성산대교와 청담대교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차간거리 좁힙니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 소식 알아보기 전에 속보 하나 들어왔는데 먼저 제가 좀 전해드린 다음에 질문드리죠. 군산에서 지난달 24일이었죠.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40대 이모 여성의 실종 사건 관련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군산경찰서의 정모 경사가 충남 논산에서 붙잡혀서 지금 논산경찰서로 압송 중이라는 그런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건 발생 열흘 만입니다. 네, 김 기자 이제 경제 소식 들어보죠. 네. 전셋값이 많이 오르고 있나 보죠? 요즘 전셋값 상승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난달 서울 주택 전셋값이 전달보다 0.52%가 올랐습니다. 월별 상승률로는 2011년 10월 이후 그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4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잠시 상승폭이 주춤했었는데 지난 6월 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서 다시 급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매매가는 전달보다 0.24%가 하락해서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전셋값이 계속 오르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 타는 가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 아파트 전세 거래 건수가 지난달 7,9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13.3%가 줄었습니다. 반면 월세 시장은 크게 확대돼서 월세 거래량이 34.8%나 급증했습니다. 금리가 낮으니까 결국은 전세는 줄고 또 네. 월세로 갈아탄다. 네. 이번에는 절전 문제 좀 짚어보죠. 요즘 더워서 에어컨 거의 대부분 트시는 것 같은데 정부가 대규모 정전을 막기 위해서 아주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요. 어떤 내용이죠? 네, 장마가 이제 끝나가고 다음 주에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여름에 전력 소비도 최절정에 달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근데 그 전력 공급량이 100만 킬로와트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비상입니다. 현재 국내 원전 23기 중에서 6기가 가동을 멈추고 있어서 전력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정부는 강도 높은 수요 관리로 안정적인 예비 전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백화점과 마트 등 전력 소비가 큰 2,600여 개 건물을 대상으로 전력 사용량을 다음 주에 최대 15% 의무적으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또 산업체들에 대해서 휴가를 분산시켜서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막도록 했습니다. 또 피크 시간대 전기 요금을 3배 이상 높게 물리는 선택형 피크 요금제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하나 더 들어보죠. 중소기업의 육성책으로 가업을 승계할 경우에 상속세를 크게 감면해주는 그런 정책도 나왔나 보죠? 네, 현우석 경제부총리가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들의 인력 유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 방안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제안이 된 해법인데요. 중소기업의 2세 경영인들이 가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크게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현재에는 연매출 2천억 원 아래인 기업들에 대해서 상속세를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 기준을 연매출 3천억 원으로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 그 400여 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근로자들이 이직이 잦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이제 듣고 오래 근무할수록 근로자들에게 대해서 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장 확대를 위해서 땅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확대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 4라운드 곧 시작할 건데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막인데요. 9456님입니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언제쯤 정상화 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국민들이 일어나기 전에 막 나가는 국정원의 모습은 그만뒀으면 좋겠네요. 이런 따끔한 지적을 해주시는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 막과 또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정면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에 새남자의 정치수다 이어가겠습니다. 소기업 사장님들, 골목상권 사장님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셨죠?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손톱 및 가시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쏙쏙 뽑아드리는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하는 무료 법률, 세무 상담도 받으셨고요. 법으로 보호받아 안심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참 고마운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안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인데요. 대한민국 대표은행 KB국민은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잠시 뒤에 강지연 변호사 그리고 하호영 기자와 함께하는 새남자의 정치수다 이어가겠습니다.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세 남자가 만났다. 세 남자의 정치 수다. 네, 매주 금요일 저녁 여러분과 편하게 수다 떠는 시간이죠. 특히 정치권 뉴스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정치권도 전망해보는 새 남자와 함께하는 정치 수다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요. 우리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 쓴말, 여러 가지 말 편하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저녁에 한번 수다 한번 해보시죠. 지난 18대 대선 후보였던 강지연 변호사님 그리고 한겨레 정치부의 하호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입니다. 날씨가 아주 덥죠. 예. 예, 덥습니다. 네. 뭐 오랜만에 그냥
처음부터 뭐 정치권 점수 이것부터 할까요, 변호사님? 예. 이거 뭐 점수 지금이야 뭐 내나 마나 뻔한데. 그래요? 네, 완전히 이 깽판 쳤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또 신조어해갖고 또 국어 사례도 나오는 건데 네. 완전히 그 깽판 났는데 뭐 점수고 말고 뭐가 있습니까? 이거 완전 빵점에다가 더 마이너스 점수죠. 마이너스 점수요? 네. 네. 그러니까 왜요? 아니 여야가 이렇게 싸움박질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미리 예상을 해서 네. 제발 이제 싸움박질 좀 하지 마세요. 응? 그래서 싸움박질 금지법을 만듭시다. 국회 선진화법 만들어 있잖아요. 예, 뭐 근데 거기는 또 싸움박질이 다 금지된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국회 내에서가 아니라 이제 밖에서 싸우는 건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폭력 뭐 어쩌고 이제 뭐 이런 것들 또 필리버스터 뭐 이런 거 예. 도입이 됐는데 이렇게 또 깽판을 쳐가지고 또 갈라서서 드디어 이제 민주당은 길거리 정치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길바닥으로 주쳐나갔고 새누리당은 또 그걸 뭐 그냥 국정조사 이거 제대로 안 하고 싶은지 어쩐지 요리 핑계 저리 핑계 대고 이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갈라섰죠, 지금. 네. 그러니까 강대강. 근데 원래 정치라는 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빵점보다도 더 나쁜 거죠. 그래요. 예. 네. 민주당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또 나갔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과거 대선 때 48%의 지지층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 민주당에 대해서 시각이 두 개인 거예요. 예를 들면 오죽하면 나가겠느냐. 네. 그러니까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새누리당에서 또 어제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제 드디어 길거리 갖고 나올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동정하는 마음. 네. 그런데 또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또 이 길바닥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구석 안에 해야죠. 길거리가 아니라 이제 네. 국회에서. 국회 안에서 이게 여의도에서. 해야 되는 건데 네. 그걸 또 결국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오늘 내일 저녁에 또 그 촛불 집회 있죠? 네. 아마 거기에 이제 가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아무래도 이제 촛불 집회 더 늘어나겠죠. 보나마나 이제 또 이 정당 세력까지 합류를 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사태가 우리 국민이 바라는 사태였느냐 말이죠. 우리 하원 기자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강주현 변호사님이 아주 따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원 기자는 네. 오랜만에 또 뵙네요. 네. 휴가는 다녀오셨어요? 예, 뭐 간단하게 2, 3일 다녀왔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도? 아닌가요? 저한테는 아직 그런 추억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네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실 정치권 점수는 네. 몇 점 주실 겁니까? 저도 이번 주는 낙제점입니다. 낙제점?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 보통 때는 강 변호사님께서 그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이 있으면 예. 제가 준비를 좀 합니다. 네. 그래도 국회 존중, 의회 존중을 네.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예. 그러면서 이제 너무 감싼다라는 말도 들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살살 봐주셨구나. 오늘은 두 분이 다 낙제점. 예.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방금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천막 아래에 있다가 왔는데요. 네. 거기서 취재를 하다가 왔죠. 근데 예. 절차적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은 네.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부터 시작을 한다고 네. 저는 보는데 야당의 장애투쟁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네. 하지만 이제 갑자기 원인 오늘따라 제공, 목소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네요. 천막 밑에서 아유. 취재하다 오셔서 그런지 분위기가 타는 것 같아요. 천막 덥지 않아요 거기? 굉장히 덥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오늘 비가 왔는데도요. 예. 그 지열이 그대로 전해지다 보니까 더위를 약간 먹으셨나? 얼굴이 좀 벌겋죠. 그 옆에 같이 천막 옆에서 취재하다 보니까 많은 국회의원들 네. 3분의 2, 98명 맞습니까? 네네. 98명, 아니 그 정도. 예, 90여 명 정도. 네, 90여 명 정도가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다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셨던가요? 사실 그 중에는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분들도 반대라는 계셨고. 것은 어떤 거죠? 장애투쟁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100%가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네. 의회를 지키자라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예. 아마 나오신 분 중에는 대부분 마음이 바뀌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현장에 나오다 보면은 예. 그 지지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네.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일 촛불 집회를 경험을 하다 보면 예. 아마 더 그런 여론에 대한 느낌을 갖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휴가 절정기예요 이번 그렇죠. 주가요. 예. 그런 민주당 지도부 관계들 정면 승부에서 인터뷰할 때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 네. 합류할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담은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네네.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세요? 어마어마한 분이라 하면 뭐 문재인 의원이라든가 뭐 등등의 뭐 플러스 많은 네네. 분들이 참석하실 것으로. 예. 서울광장은 이제 꽉 메우고 뭐 예. 과거 촛불 집회와 버금가는 수준의
어떤 집회가 되지 않을까. 그것은 좀 두고 봐야 할 것 두고 봐야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냥 그런 어떤 포부일까요? 희망일까요? 뭐 이런 내용. 일단은 희망이고요. 네. 네, 포부로 보이고 다만 이제 내일 촛불 집회를 봐야 할 건데요. 지난주에 2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상황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여야 간의 협의 상황도 조금 달라질 거고요. 그 민주당의 태도도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문제는요, 강 변호사님. 네. 지금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이제 국정조사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증인 문제 갖고 이제 치고받는 가장 원세훈 국정원장 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 채택 문제가 핵심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이 국정원 국정조사 이게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이렇게 가면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어렵다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평가인데요. 15일까지 이루어질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정조사 기간이 45일 아닙니까? 예. 근데 벌써 30여일 이제 까먹어버렸죠. 더 갔다는 이제는 뭐 거죠. 2주 예. 남았다는 것인데 도대체 국정조사를 한다면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표는 그 목표에 뭔가요? 충실해야죠. 그럼 목표는 그다음에 또 정치를 사람들이 하는데 네. 정치하는 사람도 저 목표가 뭡니까? 그럼 명백하게 해야죠.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맨날 치고받고 싸움박질 하는 거는 당리당략을 위해서 네. 정략적으로 또 지지율을 좀 높여볼까 하는 이렇게 잔머리 굴리는 정치 공학적인 사고거든요. 그러면요. 그 정치는 권투시합이 아니에요. 공무사님 네. 목표 여당이 생각하는 목표랑 야당이 생각하는 목표가 다른가요? 어떻게 아니 보세요? 같아야 되는 거죠. 같아야 된다. 다 국민을 위해서. 일단 본사, 합의했잖아요. 하기로. 네. 그리고 이제 저번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NLL 정정 그만하자. 예. 서로 이제 타협하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정쟁이라는 것은 모든 정쟁을 그만둬야지. NLL 뭐 이 정쟁만 그만두자는 게 말이 되냐. 정쟁 그만두려면 몽땅 그만둬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얘기 제가 그런 얘기 끝나자마자 이제 국정조사 가지고 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깽판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을 왜 하는지 이 목표가 좀 없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이 길거리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길거리에 나가서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또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뭐 우리가 받는 인상에 의하면 요리조리 피하고 이런 시간 질질 끌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그 목표가 뭡니까? 그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를 밝히려는 겁니다, 지금. 목표를 밝혀라? 예. 네. 목표도 없이 그저 그냥 이 당리당략하고 시간 끌고 어쩌고 여따고 서로 이 잔머리만 굴려서 하니까 이 정치가 국민들에게서 박수를 받지 못한다. 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 기자님 말씀 네. 듣기 전에 청취자분 의견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3402님인데요. 저는 마이너스 100점. 마이너스 100점. 마이너스 100점. 세신 분이. 이런 상상력이 또 나오네요. 네, 점수. 저는 전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8719님, 강 변호사님의 표현이 적절합니다. 점수는 무슨 점수입니까? 이것도, 네, 강 변호사님 팬이신 것 같아요. 6260님,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해야죠. 장애로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죠. 네. 1275님, 점수 주고 점수 깎기도 지칩니다. 국민들이 무관심해지기를 기다리는 정치권 같습니다. 네, 하 기자님저 1275님 저분의 지적을 바탕으로 네. 현장에서 천막도 갔다 오셨는데 네. 지금 이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한 국정조사가 뭐 이제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봐야 될지 네. 이 현재 분위기 민주당 어떻게 보세요? 주말에 뭐 물밑 접촉을 통해서 뭔가 나올 거란 이야기도 있는데 맞는지. 조금 더 내밀하게 들여다보면요. 네. 극적 타결 가능성은 다음 주 중으로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 네, 이번 주. 이번 주에 없고요. 다음 네. 주까지도 어렵다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정면승부를 통해서 이 민한 기자, 한결의 우리 하호영 기자가 없다. 예. 네. 틀리면 어떡하죠?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정조사가 정상화되느냐의 부분하고 예. 이 천막을 걷고 여의도로 복귀하느냐의 그 두 가지 부분인데요. 예. 첫 번째로 국정조사 타결과 관련돼서는 가능성이 이번 주 지나서 10일, 그러니까 이번 촛불 집회, 그 다음 주 촛불 집회가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석을 이제 그렇게 나오네요. 민주당 측에 취재해보니까 딱 첫째는 2번의 촛불 집회를 해야 된다. 네. 두 번째 논거는 뭐죠? 예. 첫 번째 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번 주 촛불 집회에 결합하는 여론을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당이 어떤 식으로 결합하느냐를 결정한 뒤에
그 다음에 아마 국정조사에 협의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여의도 복귀는요.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중인 채택의 문제를 넘어섰거든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그리고 국정원 개혁까지 그리고 진상 규명에 의한 책임자 처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 사람 청와대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아마도 그 교감을 아마 내세우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하영 기자, 이 젊은 정치부 기자의 날카로운 분석이 또 상당히 좀 귀가 솔깃해지는데. 그런데요. 또 한강문 선생님은 또 다르게 또 보시나요? 네. 이건 공감하는데요. 네. 이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 그런 거거든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민주당, 이 새누리당 다 보자고요. 예. 새누리당은 이 NLL 국면에 있어서는 공세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야당이 좀 불리했어요. 예. 그래서 무슨 회의록이 뭔지 그거 까자 그랬더니 그냥 야당에서 그거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그냥 난리구슬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가 또 나중에 느닷없이 까자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핏 보면 아주 새누리당이 아주 재미로 본 것처럼 보여져요. 네. 그런데 여론조사 보세요. 양쪽 다 폭삭했어요. 좀 다 내려갔어요. 맞습니다. 예. 이번에 이 국정원 사태로 이게 장면이 바뀌었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요리조리 피했거든요. 이 핑계 저 핑계가 시간 끌고 해서 30을 다 잡아먹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국정조사를 이걸 좀 무력화시키거나 의미 없게 만들었다 한 데는 얻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뛰쳐나갔잖아요. 그럼 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뭘 잃고 뭘 얻었는지 그거 계산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장애투쟁은 나갔죠. 그러면 이제 얻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지세력이 쫙 결집합니다. 예. 앞으로 이제 시정학 광장에 가는 분들은 과거에 정말 48%에 해당하는 분 찍으신 분들이거나 네. 어쩌거나 할 거고 또 한 교통에서는 또 이 보수단체 또 집회가 한 몇백 명씩 해요 또. 예. 이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우리 지지세력은 뭘 따라 뭐 얻는다고 생각했겠죠. 하겠죠. 그럼 또 잃는 게 없느냐. 여론조사 해보세요. 또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정치를 다 뻔히 알면서도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다. 덧셈이 아니라.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다. 네. 이게 바보들 아니냐 말이죠. 네. 강 변호사님의 분석도 참 노장이라고만 표현해도 노장으로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 있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런 날카로운 지적 한번 문자로 보내주시죠.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지적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기자 그런데요. 네. 지금 아까 단 한 분 지적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단 한 분의 어떤 말 또는 어떤 입장이 뭔지를 보는 것이 민주당의 이 복귀, 네. 회기라고 할까요? 네네. 네, 위화도 회기처럼 네,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오셨죠? 돌아오셨습니다. 네, 사진도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예. 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도 청와대 이쪽 경호실에서는 뭐 일정을 처음에는 공개하면 안 된다 해서 그 기자들과 언론사 간의 어떤 파기 논란도 있었지만 페이스북에 올린 건 대통령이 올린 거죠. 그렇죠. 예. 네, 대통령이 딱 올리시는 분은 아시나 봐요. 네. 그러면은 또 언론과의 접촉하는 법도 당연히 알고 있다는 거죠. 물론입니다. 예. 최근에 보니까 오늘 보니까 SNS상에서의 영향력이 최고 수준, 80점대 수준 높은 거는 하고 트위터 팔로워가 30만 명이 넘는. 그렇죠. 예. 이 정도면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법을 알고 계신 거예요. 물론입니다. 문재인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서 정치를 하는데 네. 대통령도 이 트위터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네. 개인적으로 저는 젊은 기자 축입니다만 트위터로 소통을 본인의 정치적 의견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민주당 출입 기자 아닌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의 입장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어떤 시기에 반응이 나올지는 사실 저로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또한 쉽게 말씀하시기 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은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남재준 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청와대에 있는 이정현 수석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그 새누리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 윤상현 수석 원내부대표죠. 새누리당이요. 네. 그분에 대한 어떤 뒤에서 아니면 음으로 양으로
뭐 대통령의 입김이 좌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선들이 있거든요. 네. 네네. 대통령의 말씀을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아직까지는 이게 소통에서 정치권과 특히 여의도라든지 이런 것과는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의 정치권과의 소통 문제. 네. 이건 어때야 된다고 보세요? 소통이야 뭐 무조건 잘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소통이 누구하고의 소통이냐고 하는 네. 것인데 대통령의 그 지위, 위치에 네. 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이죠. 대통령인데 예. 여당의 최고 책임자다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새누리당이 배출한 대선 후보였으니까요. 당연히. 예. 아니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는 보나마나 이럴 겁니다. 나중에 또 영수회담이란 영수란 말이 너무 권위주의인 용에서 쓰지 말란 말도 많은데 예. 영수회담이니까 지금 방금 하기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야당 대표가 박 대통령 직접 만나겠다 뭐 또 이런 얘기도 나올 거예요. 예. 그런데 도대체 우리나라의 이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거죠? 이 대통령이라는 건 말이죠. 예. 당선될 때는 특정 정당의 대통령이지만 예. 딱 취임하는 순간부터 이 대통령은 초당적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겁니다. 초당적 대통령. 초당적 대통령. 이 말을 잘 이해가 못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정치권과 멀리하는 건가요? 아니죠. 새누리당의 당원인데 어떻게 초당적이 될 수 있느냐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실 텐데 정말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지지해준 반쪽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대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48%.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까지도 아우르는 전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당연하신,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당연하신 말씀인데. 저 오바마가 작년엔가 재선되지 않았어요. 예. 그때 오바마가 취임 연설을 딱 합니다. 그때 뭐 재정 절벽인가 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시퀘스터 아주 어려운 말까지 나왔어요. 예,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때 딱 오바마가 당선 소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당적으로 협조해달라. 그 야당의 원내 대표들 상원 하원 다 전화하고 말이죠. 야당 국회의원들 전화해서 초당적으로 협조해달라. 이 재정 절벽이 이렇게 재정 절벽인데 시크릿인지 하여튼 그게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더 감정적이었던 것은 그 패배한 사람 누굽니까? 롬니의 패배 연설을 한번 보세요. 지금도 한번 인터넷 검색해보면 나올 겁니다. 미국에 지금 처한 위치에 있어서 나는 패배를 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패배한 이 대선 후보가 초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그러고 당선된 대통령이 난 초당적으로 우리 다 같이 협조하자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런 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FBI 국장을 임명했죠. 네. 그 공화당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무슨 당이죠? 민주당 아니에요. 그런데 FBI 국장은 공화당을 시켜요. 공화당 당원을 시켜요. 그리고 이 일기 때는 말이죠. CIA 국장을 공화당 사람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FBI, CIA라고 이거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CIA는 이제 해외 정보하는 것이고 FBI는 연방 전체의 그 범죄 수사라든가 이런 걸 하는 데거든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국정원 같은 경우는 CIA하고 FBI를 합쳐놓은 거 비슷한 거하고 또 국내 수사권까지 있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상상해 보세요. 지금 상상이 안 되죠. 새누리당 정권이죠. 국정원장을 민주당을 시켜.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안 되죠. 경찰청장을 민주당 가까운 물론 이제 경찰청장 같은 것은 정치적인 건 없지만 예를 들면 무슨 장관을 경찰청장 위에 있는 행안부 장관을 민주당을 시켜.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발상을 바꿔라. 일단 당선돼서 취임한 딱 후부터는 직후부터는 나는 전 국민의 대통령이지 반쪽 대통령이 아니다. 그래서 초당적으로 한다. 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진다면 소통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지금 인사 문제가 참. 그래서 이제 대탕평 인사를 나눈 거예요. 작년에 그 새누리당의 선거 공약, 제가 매니페스토 운동한 사람 아닙니까? 그 작년 선거판의 정책 공약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박사 아닙니까?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때도 여야를 초월한 대탕평 인사하겠다는 선거 공약이 딱 들어가 있어요. 새누리당 정책 공약집에 지금도 310페이지인데 찾아보세요. 그러면 과연 여야를 초월하는 그런 대탕평 인사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나중에 답변 들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 그런 초당적 지위로 서야 된다. 맨날 새누리당의 대표 실권자의 역할이 아니라 야당까지도 다 합쳐가지고 전체의 대통령이
되세요. 이렇게 권고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강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결국 현재의 이 경색된 정치 문제, 여기에 상처받은 48% 중에 또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있다고 하면은 결국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 문제다. 예. 하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시선을 달리해 볼까요? 어떤 식으로든 지금 오늘 좀 현재 달리하는 게 맞네요. 예. 네. 어떤 식으로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야 할 때입니다. 2008년도에 저는 그 당시에 경찰 기자, 사건 기자로 촛불 집회를 취재를 했었거든요. 당시하고요. 그 이전에 민주화 운동 당시죠. 1987년이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해 물가 억제 했죠. 예. 네, 올해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물가 억제 계속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민심이 증폭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좀 결단을 내리셔야 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묻혀 있지만 개성공단 대북 관계 개선도 지금 시급하고요. 8월 8일로 예정된 세제 개편안도 사실은 굉장히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증세냐 감세냐의 문제를 떠나서 실제로 그 일반인들한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여야가 해결해야 할 것이 많으니 박근혜 대통령께서 좀 결단을 내리셔서 말씀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예. 청취자분들도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517님인데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합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다가오네요. 네. 0806님인데요. 당리당략에 치우친 국정조사는 안 됩니다. 국정조사는 왜 하는 건지 국민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6049님. 여당, 야당이 주장하는 증인이 서로 다르다면 그냥 그 모든 사람을 부르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데. 금 변호사님. 옳은 말씀이시네요. 네. 금 변호사님이시니까 지금 관련해서 보면은 이런 거 있죠. 그 두 증인, 핵심 증인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인가요? 네. 동행명령장 발부 문제를 놓고 민주당은 이거를 확약받아야 된다. 뭐 사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 새누리당은 뭐 법적으로 이런 게 없다 그러는데 변호사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아니, 법적으로 없는 것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이제 국회에서 이게 증인으로 나와달라 그러면 본인이 이제 안 나갈 수가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뭐 그런 그러니까요. 내 발로 내가 가는데 뭐 가기 싫으면 안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제 안 된다 이런 것인데 그럴 경우에 이제 동행 명령장이라는 걸 발부해가지고 이제 강제로 이제 데리고 오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근데 왜 이것 때문에 좀 양쪽에서 싸우느냐. 이게 싸울 게 안 됩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일단 한번 증인 채택해서 불러보고 그때 가서 또 동행 명령장 할지 알지 그때 가서 얘기하면 뭐 지금부터 그러느냐는 얘기고 이거 그때 가서 또 딴소리 할 줄 모르니까 지금부터 도장 좀 받아놓자 이런 얘기 그런 거예요. 이게 다 불신에서 생긴 겁니다. 이게 바로 불신의 정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쪽 얘기가 옳다 그러다가 할 수도 없습니다. 하여튼 뭐 일단 불러놓고 봐서 이제 그 다음에 해봐도 되고 그렇게 돼도 뭐 시간 다 지나버리면 또 동행명령이고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야동도 경험이 많으니까 이제 안 속겠다 이거예요. 다들 시쳇말에서 다들 빠꼬미들이거든요. 이 방송에서 이런 용어 써도 되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속어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치고받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크게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국정원 이 국정조사 왜 시작했습니까? 왜 그리고 여야가 합의를 했었습니까? 국정원 개혁하자는 거거든요. 국정원 개혁하자는데 뭘 못합니까? 대통령도 자체적으로 개혁하는 방안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건 자체적으로 개혁안이 나오면 또 그래가지고 또 뭐 얘기들도 하고 할 텐데 국정원 개혁하기 위해서 하겠다는데 뭘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빨리빨리 해야죠. 이거 가지고 제가 싸움 박질하지 마세요. 한 달 동안 허송세월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제 야단을 좀 쳐야죠. 핵심은 국정원 개혁이네요. 우리 국민들께서 아주 야단을 쳐야 됩니다. 이런 이 행태에 대해서. 그럼 남재준 국정원장과 관련된 어떤 인사 이런 것이 나오면은 여야가 이렇게 안 싸울까요? 하기 전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대화록 공개하고 여기서 조금 맞물려 들어가는데요. 뭐 깊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대화록을 공개한 공개한 날을 들여다보면 그날이 국정조사가 결정된 날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대화록이 공개된 이유가 국정조사를 방해한 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걸 사초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사초를 무단으로 공개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자체 개혁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체 개혁을 맡길 수 있겠느냐. 이제 국정원 개혁은 여야가 합의로 입법권, 그러니까 국회에서 진행하자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뭐 자체 개혁하라고 다 떠맡겨 버리던 것이 아니고 네. 자체 개혁을 만들어 보라고 일단 한 거겠죠. 제가 뭐 당사자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예. 그 자체 개혁이 아닌지 뭔지 내놓겠죠. 뭐. 그러면 이제 안 내놓겠습니까? 명령을 했으니까. 그럼 또 국회에서 그게 옳으냐 아니냐 또 따져볼 것이고 또 언론에서 다 뒤져보겠죠.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국정원 자체도 그렇고 또 여야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다 이 국정원 개혁에 관해서 어떤 길이 이 옳은 길인지를 좀 다들 좀 내놓고 그거 가지고 토론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저 증인도 어떤 사람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뭐 그 사람들 입에다 뭘 기대할 게 있겠어요. 그 사람들 입에서 무슨 저 개혁안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저 부를 사람이 있으면 다 불러보고 영양가 없는 사람 빼고 네. 영양가 있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 개혁을 추진하세요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네. 이번에는 다른 화제 한번 좀 짚어보죠. 한때 이야기가 짚었었는데 이른바 이제 김영란 법이라고 하죠. 네. 강 변호사님 특히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서 먼저 좀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는데 이제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원안보다 후퇴했다. 여기에서 이제 따끔하게 이제 지적들이 많아서 국회에 가서 과연 다시 원안대로 이렇게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강 변호사님 우리 저 김영란법 우리 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청취자분들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잠깐 덧붙여 얘기하면 강준원 변호사님의 사모님이 이제 김영란 한때. 네. 네. 아, 근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김영란 전 위원장은 예. 최근에 뭐 온통 인터뷰 요청이 많이 오고 또 의견을 매기해달라는 게 무지하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아예 그냥 전화를 꺼버리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아예 그냥 꺼놓고 이제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왜냐하면 최초에 만든 원안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총리 주제로 이제 만든 이제 절충안이 있고 한데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문제에 관해서 자꾸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 네. 또 혼선이 될 줄 모르고 또 일단 이 안이 국회에 갔으니까 또 국회의원 중에 국회의원들 다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네. 싸움박자 빼고서는. 그러니까 네. 거기서도 또 여론 수렴도 하고 할 네.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요. 예. 뭐 이 법안 내용이 어떠냐 저떠냐에 관해서는 저도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대변할 입장도 안 됩니다. 네. 네, 우리가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이 어떤 법이냐면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청탁 풍조를 없애자는 겁니다. 청탁. 네. 우리는 무슨 뭐 사업을 할 때 뭐 입찰을 할 때에도 그 회사에 좀 높은 사람 아는 사람 없나 애들 취직시키는 데는 뭐 청와대에 아는 사람 없나 어디 무슨 학교에 뭐 아는 사람 없나 맨날 이렇게 아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일하는 게 이 습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때려부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나라 투명사회 반부패사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뭐 돈을 이 공무원이 받았을 때 뭐 어느 정도 처벌하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는데 공무원한테 돈을 왜 줍니까? 청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부탁을 했으면 부탁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평소에 계속 돈질이라고 그래요. 돈질. 속된 표현인데. 네, 네. 돈질 해놨다가 나중에 유사시에 결정적으로 딱 부탁하고. 네. 이렇게 무지하게 많잖아요. 네. 이런 것을 좀 때려부시자 하는 이제 그런 법안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30초 남았는데 그 하 기자에게 한 20초 드리겠습니다. 이 청탁. 예. 국회의원들이 청탁 가장 많잖아요. 이 김영란법과 청탁 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민주당이 그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지금 공언으로 나섰고요. 새누리당은 신중론을 펴고 있는데 여론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단 민주당이 김영란법 원안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 대가성을 불문하고 스폰서 떡값 관행까지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건 뭐 제가 던진 의문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오늘 공부하고 공연 가는 시사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서울시청 광장이 지난 2011년부터 신고제로 전환됐죠. 1제곱미터당 사용료는 얼마일까요? 오늘 퀴즈는 타잔의 팬티 가격이란 힌트를 듣고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정답은 4번, 10원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10쌍의 당첨자를 뽑았는데요. 공연 티켓 받으실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2713-3298-1146-3063-0599-1880-6084입니다.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